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을 달고 2021년에 열리게 된 도쿄올림픽이 잠시 뒤에 개막합니다.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시작을 하지만 과연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코로나19의 한복판에서 관중도 없이 그만큼 관심도 덜한 올림픽, 그래도 참가자 모두 최선을 다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 개막식이 이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뒤를 보니까 거의 다 빈자리입니다. 네, 여기는 개막식이 열릴 도쿄 국립경기장입니다. 지금 보시면 뒤가 완전히 비어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휑하고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이곳이 원래는 6만 8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경기장인데요. 하지만 오늘 개막식에는 관중 없이 대회 관계자와 취재진 등 1,000명 정도만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기장 밖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입장이 안 되다 보니 경기장 바로 앞은 물론 인근 거리까지 기념사진을 찍고 불꽃놀이라도 지켜보겠다며 수많은 인파가 몰린 건데요.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도 특별한 제지는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 속에도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지금 올림픽 참가자 중에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개막식 참석자는 또 반대로 계속 줄고 있죠. 네, 오늘 선수 확진만 3명이 추가되면서 오늘 하루 19명의 올림픽 관련 확진자가 추가됐는데요. 하루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106명에 이르르는데요. 네, 우리 선수단도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습니다. 당초 50명이었던 참석 인원을 다시 32명까지 줄였습니다. 우리 전체 선수단과 비교해 볼 때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올림픽을 준비해온 선수들한테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관심도 덜한 게 사실이고 오늘도 반대 집회가 열렸죠. 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개막식의 주제는 감동으로 하나 되다는 내용인데요. 홀로 러닝머신을 달리는 사람과 일본 전통 문화를 표현하는 장면 등 개막식 리허설 영상이 일부 공개되긴 했는데요. 내용에 대한 기대보다는 행사 참여 인원이 많다 보니 오히려 코로나 감염이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성화봉송 역시 이전과는 달라졌는데요. 도로봉송은 모두 취소됐고 정해진 장소에서 두 주자가 불을 붙이고 포즈를 취하는 게 전부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일본 내 분위기도 썰렁한데요. 개막식 당일인 오늘까지도 성화봉송 세리머니에 항의하거나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집회가 도쿄 시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한편 일본 기상청은 일본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이 다음 주 초 도쿄를 지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양궁은 오늘부터 경기를 시작했는데 한국은 역시 강했습니다. 남녀 개인전 예선 라운드에서 여자는 1위부터 3위, 남자는 1, 3, 4위를 차지했습니다. 내일은 혼성 단체전에서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현지에서 손영 기자입니다. 33도가 넘는 무더위와 수시로 방향이 바뀌는 바람. 이런 악조건은 여자 양궁 대표팀에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72발을 쏘는 예선 라운드에서 안산과 장민희, 강채영 세 선수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2년 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테스트 이벤트에서 금메달을 땄던 안산이 680점의 예선 라운드 올림픽 기록을 세우며 출전 선수 중 1위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도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고 올림픽 신기록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올림픽 신기록을 달성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2위 장민희, 3위 강채영 역시 25년 전의 올림픽 기록을 넘어서며 최상의 컨디션을 자랑했습니다. 남자 랭킹 라운드에서도 17살 김재덕이 베테랑 형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해 10대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바람 불 때 한 발 한 타임을 쉬든지 좀 차분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만큼 오는 거니까 조금 더 자신 있게 화이팅 외치면서 크게 목표를 이루도록. 남녀 대표팀의 막내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김재덕과 안산은 내일 이번 대회에 신설된 양궁 혼선 단체전 경기 출전 자격을 얻어 3관왕까지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스로의 실력으로 최상의 대진표를 만들어낸 양궁 대표팀은 내일 열릴 혼성 단체전에서 대한민국 첫 금메달을 노립니다.
한편 예선 경기가 33도가 넘는 찜통 더위 속에서 치러지면서 러시아 선수 한 명이 점수를 확인하다 쓰러져 응급처치를 받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어제 뉴질랜드한테 패한 뒤 한국의 이동경 선수가 상대 선수의 악수를 거부한 걸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방역 지침을 지키려고 신체 접촉을 거부한 거라고 설명했지만 매너 없는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경기 휘슬이 울린 직후 1대 0으로 승리한 뉴질랜드 선수들은 서로 껴안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결승골의 주인공 크리스 우드는 황의조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한 뒤 곧바로 이동경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동경이 왼손으로 손을 툭 치며 악수를 거부하자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크리스 우드가 상당히 이제 여유로운 모습으로 인사를 했는데 매너가 좀 아쉽네요. 이 행동을 두고 팬들 사이에서 이른바 비매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경기도 지고 인성도 졌다. 승패를 떠나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목소리가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려는 행동으로 보인다. 패배 직후임을 감안하면 과도하게 비난받을 행동은 아니라는 옹호론도 나왔습니다. 뉴질랜드 언론까지 나서 한국 선수가 우드의 악수를 거부했다. 이동경이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축구협회는 하이파이브나 포옹, 악수 같은 신체 접촉을 피하라는 이번 대회 방역 지침을 지키려다 나온 행동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크리스 우드 선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당시에는 좀 속이 상하고 이제 또 방역 수칙 이런 것도 지켜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행동한 것 같은데. 첫 경기 충격패에 매너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루마니아와의 2차전을 앞둔 대표팀은 분위기 전환이 절실해졌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1,600명을 넘어서면서 짧고 굵게 끝내기로 했던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확진자가 늘고 있는 만큼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먼저 박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난주의 하루 평균 수도권 확진자 수는 990명. 2주 차인 이번 주 확진자 수는 962명으로 증가세가 소폭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확진자 추이를 봤을 때 현재까지 유행 감소세가 확실하게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30명으로 17일째 1,000명대를 기록했고 이 중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은 35.9%로 4차 유행 이후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수도권 확산세를 확실히 잡지 못한 상태에서 비수도권으로의 확산이 계속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다음 달 8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유행 증가를 확실하게 감소로 전환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역수를 완화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오후 6시 전에는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조치가 계속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행사 등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됩니다. 야구나 축구 등 단체 스포츠 모임은 그동안 인원 제한에 예외를 뒀지만 앞으로 2주간 주간 4명, 야간 2명으로 제한돼 사실상 모임이 불가능해집니다. 워크숍이나 간담회 등 숙박을 동반하는 일회성 행사는 금지됩니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 매장의 출입 명부 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다만 친족만 49명까지 참석 가능했던 결혼식과 장례식은 국민 불편을 고려해 친족이 아니어도 4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3단계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각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일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네, 이런 확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강력한 거리두기의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지 답답한 마음이실 텐데요. 예전의 확산세 양상과 비교를 해봤을 때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2주 뒤에도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운영 시간 제한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미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4차 대유행은 기존 대유행들과 시작 전부터 달랐습니다. 지난 연말 시작된 3차 대유행은 확진자 규모가 190명대일 때 시작됐지만 4차 대유행은 확진자 규모가 500명대로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집단 감염이 줄을 이뤘던 3차와는 달리 이번 대유행은 지인과 동료를 통한 감염이 2배 가까이 늘며 확진자 3명 중 1명은 감염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확산이 더해지면서 2달이 걸렸던 3차보다 4차 대유행의 기간이 더 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안정화 국면으로 최소한 하강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3차 대유행 당시엔 수도권 2.5단계 조치가 내려진 뒤 이동량 등이 감소하며 3주 뒤부터 확진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4단계 효과가 3주째가 되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4단계 조치 이후에 오히려 비수도권의 이동량이 4.2% 늘어나고 확진자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문제입니다. 비수도권 확산을 막지 못하면 수도권 4단계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8월 초는 돼야 확산자 꺾이는 게 나타나면 다행이다. 8월 초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적어도 2달 이상 걸릴 거예요. 전문가들은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일괄적으로 단계를 조정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 명료하면서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이 없이는 아무리 강력한 거리두기도 성공할 수 없다고 정부나 전문가들이나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미입니다. 자, 휴가철을 맞아서 관광객들의 유입이 늘면서 강원 동해안 지역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강릉은 이미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이 되고 있고 속초와 양양을 비롯한 다른 지역들도 방역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홍한표 기자. 네, 저는 지금 강릉 경포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피서 절정기인 7월 말, 그것도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인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백사장에는 피서객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강릉은 벌써 9일째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지난주 토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해변의 모습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가 아직은 거리두기 2단계인 속초에도 다녀왔는데요. 역시 피서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7월 말 8월 초면은 한참 성수기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파라솔도 많이 비어 있고.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동해안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에 피서객도 많이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성수기 때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온 것 같고 좀 한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 해수욕장은 엄격한 방역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주변에는 울타리를 쳤고 백사장 위에서는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저녁 8시 이후에는 모두 나와야 합니다. 또 자정까지 또 단속 요건을 둬서 지금 야간 취식이나 입장을 해서 이제 단체로 모이는 행위 이런 거를 전부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앞에 있는 식당과 카페도 저녁 8시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해수욕장은 물론 상점들의 불빛이 모두 꺼져 어둠에 묻히고 있습니다. 반이 뭐예요? 3분의 1도 안 된다. 혹시나 하고 나오는 거죠. 어저께 장사도 안 났어요. 강릉의 엄격한 방역 조치에 양양이나 속초 등 다른 동해안으로 피서객들이 옮겨가자 양양은 오늘부터, 속초는 내일부터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강원도는 피서 절정기인 다음 주말까지를 고비로 보고 방역 고비를 조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오늘 강원도 원주에서 집회를 강행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회 참가를 봉쇄하려는 경찰과 이를 피해 집회에 합류하려는 노조원들이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이병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강원도 원주. 경사가 꽤 급한 언덕을 사람들이 힘겹게 오릅니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급기야 담장도 넘어갑니다.
방역 당국의 집회 자제 요청에도 경찰의 제지를 뿌리치고 속속 모여드는 사람들. 이들은 직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에 연대하는 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들입니다. 어제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린 원주시는 집회 관련 방역 지침은 1인 시위만 가능한 4단계를 적용해 대규모 집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평등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까지 제기하면서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10일 집회를 겨냥해서 열흘간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생각하고요. 부당한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저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집회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경찰의 경비도 두터워졌고 이에 따라 집회에 새롭게 합류하는 사람들과의 마찰도 커졌습니다. 경찰은 1,600명을 동원해 농성장 바깥을 둘러싸고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또 교차로와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검문을 벌였는데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진짜 이런 경우가 어디냐고 지나가는 것도 안 된다는 게. 건보공단 주변의 시민들은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하는 시점에서 이런 대규모 집회를 열어야 하느냐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법도 무시하고 행정명령도 무시하고 또 상인들의 요구도 묵살하고 오로지 자기네들만 위해서 이렇게. 경찰과 원주시는 많은 노조원이 자진 해산했다면서도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밤에도 식지 않는 열기에 전력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전기 설비가 고장나면서 정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는 어젯밤 9시쯤 정전된 뒤 거의 만 하루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 더위를 주민들이 어떻게 버텨냈을지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냉동실 문을 열고 막 꺼낸 아이스크림. 포장을 뜯자 완전히 녹아 흐물흐물해진 설탕물이 나타납니다. 김치는 한강이고 냉동실은 아예 겁나서 열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래서 베란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한창 돌아가야 할 에어컨은 먹통. 30도를 넘는 폭염에도 어쩔 수 없이 집집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진짜 많이 더웠어요. 에어컨도 못 키니까 땀띠까지 났어요. 여기요. 어젯밤 9시 반쯤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아파트에 낡은 변압기가 터진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직접 2톤 무게의 낡은 변압기를 꺼내고 새 변압기를 설치해 전력을 복구하는데 20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인천 부평의 아파트 350세대도 어젯밤 8시 반부터 전기가 끊겼다가 2시간 뒤부터 순차적으로 복구됐습니다. 일부 세대는 새벽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열대야가 엄청 심한데 문은 열었는데 되게 이제 더운 공기만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죠. 경기도 하남의 다세대 주택 40여 세대도 어젯밤 10시부터 2시간 넘게 정전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정전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에어컨 사용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 게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낡은 변압기나 전기 배선을 미리 정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 또 소상공인 손실을 얼마나 보상할지 여야가 진통 끝에 조금 전에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국회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세용 기자, 자 먼저 재난지원금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100% 국민이냐 아니면 80%냐 줄다리기를 해왔는데 그 중간쯤에서 결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존 정부안보다 지급 대상을 좀 더 늘려서 소득 하위 88%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1인당 지급 액수는 25만 원 그대로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6,6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는 연소득 8,600만 원 이하일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4인 가구는 연소득 1억 500만 원, 맞벌이는 1억 2,400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당초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도 거론됐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해온 여당과 고소득층 지급에 난색을 표한 정부가 소득 하위 88%라는 선에서 접점을 찾고 야당도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 지원 규모는 꽤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기존 정부안보다 1조 4천억 원이 늘어난 5조 3천억 원으로 합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의 최대 단가가 기존 정부안 9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연매출 6억 원 이상, 장기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 매출액 감소폭이 20% 아래로 비교적 적을 때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차 대유행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예상은 기존 6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안 규모는 34조 9천억 원, 정부안보다 1조 9천억 원이 늘어났는데요. 국회는 오늘 밤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 예정인데 추경안은 내일 새벽쯤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민주당 경선이 비난전으로 과열되자 당 지도부가 자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후보들은 오늘 하루 정책 행보를 보였는데 이재명 지사는 방역조치 위반 업소를 직접 단속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경남 지역을 챙겼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안양의 한 유흥업소를 단속팀과 함께 급습했습니다. 방역조치 의무화 위반을 위반했어요. 빨리 문 여세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손님 3명이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영업시간은 물론 3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도 어겼습니다. 대선 경선이 한창이지만 코로나 방역과 도정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낙연 전 당대표는 부산에 이어 경남 지역을 방문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추진해온 동남권 메가시티 건설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공백으로 혼란한 민심을 파고든 겁니다. 김 지사님이 추진해 오셨던 동남권 메가시티 건설 등 여러 의욕적인 정책들이 차질을 맞지 않도록.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하며 정책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지대 개혁의 요체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입니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 측은 오늘도 이낙연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가담했는지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8일 후보들을 불러 원팀 협약식을 갖고 네거티브 자제를 주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와 중진 의원들이 당 밖의 후보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대표의 최근 발언을 두고 중진들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고 이 대표가 다시 중진들이 선을 넘었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5선 정진석 의원은 오늘 오전 SNS에 글을 올려 이준석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제1야당 당수가 철학과 정책으로 무장하지 않고 따릉이 타기 등 이벤트 쇼에만 매몰되면 정권 연장의 방석만 깔아주게 된다고 비판하면서 윤 전 총장을 쓸데없이 압박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친구인 사선의 권성동 의원도 당대표의 발언이 극히 우려스럽다. 윤석열의 지지율을 평하는 건 정치평론가나 할 말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 대표가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압박하며 지지율이 위험하다, 미숙하다는 등의 발언을 내놓자 친윤석열계 중진들이 반기를 든 겁니다. 동지입니다, 동지. 격려하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자꾸 평가절하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준석 대표는 발끈했습니다. 자신은 당외 주자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했고 대신 공정 경선을 얘기하며 당대표에 뽑힌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선을 넘는 건 오히려 중진들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이뤄낸 승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저는 너무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진 의원들께서는 정중동의 자세로 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당내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중진들을 겨냥해 당대표를 분별 없이 흔들지 말라고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 대표를 두둔하며 동시에 윤 전 총장에 대한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분이 레이스를 끝까지 어떤 식으로 갈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 보고 제가 조금 저거는 옛날식 보수 아니냐 좀 의아했습니다. 윤석열 대세론 자체가 흔들리면서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야권 내의 신경전이 더욱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어린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학대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신고는커녕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가 무릎을 바닥에 찌으며 내동댕이 쳐집니다. 뒤이어 나타난 교사가 어린이를 무릎과 팔로 연거푸 밀치고 쥐어박더니 아이가 앉아있는 책상을 뒤집어 엎기까지 합니다. 구석에 몰린 아이는 아픈 듯 팔짝팔짝 뛰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교사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낮은 책상으로 경계벽을 쌓아놓고 아이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노려봅니다. 지난 12일 경북 포항의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집에 돌아온 아이의 목과 가슴에는 손톱 자국으로 곳곳에 생채기가 나 있었고 자다가도 놀라 울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처를 당했어? 손톱 자국 하나가 나도 전화를 하는데 이런 상처가 났는데 전화 한 통 없고. 어린이집은 폭행이 확인된 뒤에도 아이와 교사를 즉시 분리 조치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다 못한 피해 부모가 경찰에 학대 사실을 신고하고 나서야 어린이집은 공단에 사실을 알렸고 공개 사과문도 닷새가 더 지나서야 게시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님들한테는 또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고 계속 근무를 하셨고 다음 날도 출근을 하셨어요. 출근하셨다는 말 듣고 제가 신고했거든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폭행 사실을 알고 피해 아동 부모와 상담하는 과정이어서 신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2달치 CCTV를 확보하고 포렌식 작업을 통해 아동학대가 더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 공간에서 서울시 직원들이 내부 전시부를 정리하겠다고 나서면서 유가족들과 1시간 넘게 대치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철거 문제를 논의하던 와중에 서울시가 기습 철거를 시도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 공간 앞에 서울시 공무원 10여 명이 서 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세월호 유족들이 기억 공간 입구를 지키고 막아섰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기억 공간 내 물품들을 정리하려는 서울시 공무원들을 세월호 유족들이 막아서면서 1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너무합니다. 너무해.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공사를 위해 세월호 기억 공간을 철거하겠다고 이달 초 유족들에게 통보해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 철거할 테니 이번 주까지 내부의 사진과 물품들을 치워달라고 유족들에게 요구한 겁니다. 유족들은 서울시와 계속 논의하려 했지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물품을 직접 치우겠다고 통보한 뒤 기습적으로 작전을 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하고 논의하자는 요구를 해왔는데 완전히 거부당했고 이 시간부로 그 강제 철거에 돌입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세월호 기억 공간을 공사 이후에도 남겨달라는 유족들 요구는 들어주기 어렵다며 예정된 철거를 앞두고 전시물을 정리하려던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공무원들이 준비해온 상자들을 트럭에 싣고 철수하면서 대치는 일단락됐습니다. 서울시는 26일 건물을 철거하겠지만 물리적인 충돌 없이 유족들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오늘 낮과 같은 기습적인 철거 시도가 우려된다며 기업 공간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올림픽 축구에서 우리와 같은 조인 루마니아가 유효 슈팅 하나 없이 온두라스를 잡았습니다.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가 호주에 패하는 등 이변도 이어졌는데요. 남상호 기자입니다. 김학범호의 다음 상대인 루마니아. 전반 추가 시간 올린 코너킥이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온두라스 올리바의 머리를 맞고서 자책골이 됐습니다. 루마니아는 이 자책골로 유효 슈팅 하나 기록하지 못하고도 경기를 잡아내는 행운을 누리면서 우리를 꺾은 뉴질랜드와 B조 공동 1위에 자리했습니다. 5년 전 리우올림픽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퉜던 브라질과 독일은 첫 경기부터 만났습니다. 이번엔 일방적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에버튼의 스트라이커 히샬리송이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시작 7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더니 15분 뒤에는 헤더로 두 번째 골, 그리고 가마차기로 또 한 골을 추가하며 전반이 끝나기도 전에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브라질은 4대2로 승리하며 2연패를 향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변도 일어났습니다. 날카로운 왼쪽 돌파에 이은 땅볼 크로스를 선제골로 연결한 호주. 후반에도 다시 한번 왼쪽을 허물었고 필리오가 달려오면서 골대 구석을 침착하게 공략했습니다.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를 2대0으로 잡으며 신바람을 냈습니다. 일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정상 전력이 아닌 남아공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재계약에 성공했는데요. 2025년까지 뛰기로 하면서 토트넘 레전드의 길을 걷게 됐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이번 주말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에서는 더위의 강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은 36도를 넘나들면서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내일은 37도까지 치솟으면서 또 한 번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떨어져 봤자 1, 2도 안팎이겠고요. 오히려 습도가 높아지면서 더위 불쾌감이 심해지겠습니다. 이제 곧이어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시작됩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도쿄도의 최고 기온은 33도로 평년보다 높겠고요. 습도는 57%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열사병 주의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모쪼록 우리나라 선수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고 오길 응원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상태고요. 도쿄도 인근은 대기 상하층 간의 기온 차이로 대류성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7도, 부산 25도로 대도시와 해안가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 일제히 36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한동안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기 위해 MBC와 사랑의 열매가 진행하는 대한민국 사회 백신 나눔 캠페인에 기부해주신 분들입니다. SK E&S에서 2억 3천만 원, 신한 회계법인 회계사 김민윤 님이 1억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롯데 삼동복지재단에서 8천만 원, 서울에너지공사와 주식회사 다스코 한상원 대표이사가 각각 4천만 원씩 보내주셨고,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1,283만 8천 원, 주식회사 통나무집 닭갈비 김형우 대표와 예산 향천사에서 1,00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도쿄올림픽 개회식도 계속해서 MBC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